네, 계속해서 2부 영역별 학습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입시 또 달라집니다. 우선 대입정원이 2015학년도 입시에 비해서 11,000명 이상 줄어들고요. 학생부,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은 늘어납니다. 대신에 논술 전형은 줄어듭니다. 수능 시험만 보는 정시 전형도 역시 줄어듭니다. 결국 꾸준히 고등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입시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그 중심에 아마도 국어, 수학, 영어가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또 수능 준비하는 방법, EBS 활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국어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을 인도할 김미성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심주석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에 떠오르는 신성 주혜연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 얘기 듣기 위해서 왔는데요. 일단 2016년 수능을 말하기 전에 2015 수능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2015 수능 어땠나요, 심주석 선생님? 2015학년도 대수능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좋아하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좀 실망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더 많았던 시험인 것 같은데요. 1교시 국어 수능이 이렇게 조금 어려웠던 적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수능에서 1교시 영역이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국어가 아니었나, 국어 B가. 그 다음에 또 가장 쉬웠던 최근 들어서 수학 B형 을 또 언급해 줄 수 있고, 네.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똑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뭐 영어는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2015학년도 이 수능이라는 거는 출제 기관도 긴장을 많이 했었고 우리 수험생들도 긴장을 많이 한 시험으로 또 역사의 장에 묻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좀 자세히 과목별로 짚어볼게요. 국어 영역 어땠나요, 김 선생님? 정말 이 국어 B형 충격적으로 어려웠나요? 네, 국어 B형이 충격적일 정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여기 있는 수험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풀어보셨죠? 안 풀어보고 여기 온 수험생은 없겠죠? 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표정이 안 좋네요. 자,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충격적이었다고 하던데 국어 B형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느낄 거예요. 어렵다고 느낀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와 수학이 좀 쉬웠죠. 특히 수학 B형은 1등급 컷이 100점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국어 B형 1등급 컷이 91점이다 보니 영어와 수학에 비해서 국어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너무 쉬웠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국어 A, 국어 B 모두 1등급 컷이 100점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기대했던 친구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와, 충격적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내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친구들이 유념해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는 무기,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 비장의 무기는 제가 한 35분 뒤에 원포인트 특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는 무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심주석 선생님이 수학은 어땠나요? 생각보다 수학 과목이 좀 쉬워가지고 허탈했다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보면 정말 쉬웠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를 보면 6월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죠. 어느 정도였냐? 만약에 수학에서 A형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 100점을 받아버린 학생이 국어 3등급 컷, 영어 3등급 컷 걸려있는 친구가 국영수 1등급 학생들을 제껴버리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한 과목만 100점 받아버리면 다른 과목을 좀 못해도 대학 가는데 지장 없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수학은 이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사교육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게 상당히 지배적으로 작용한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미성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B형 같은 경우에는 100점 학생이 4%를 넘어서는 2005학년도 이후에 최고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뭐 A형도 뭐 쉽게 출제돼서 1등급 컷은 96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앞에 상위권의 등급 컷은 상당히 좋은데요. 5등급 컷 A형을 보면요. 39점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 컷은 상위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40% 이상이니까 60% 학생들이 5등급 컷에 걸리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39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학 A형은 6등급부터는 공부 안 한다라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자녀분이 성적표 수학이 6등급 이하다 그러면 학교에서 깨있는 시간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록금을 좀 얘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자녀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등급 컷이 6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등급 정도 학생까지는 B형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B형도 마찬가지로 7등급, 8등급, 9등급은 역시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 하지만 앞으로의 시험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학이 어려워지면 사교육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학은 좀 쉬워질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상위권의 변별력일 거예요. 그래서 그 상위권의 변벽을 갖추면서 또 하위권 학생들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공부시켜낼 수 있는 그런 시험지를 아마 올해도 구성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입시 설명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 올해 대수능이 2015 대수능이 쉬워질 거라고 전국의 지역을 각각 다 다니면서 쉬우니까 실수하지 말고 정말 퍼펙트한 시험을 봐라. 제발 실수하지 마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선생님 또 뭐 실수했어요. 뭐 실수했어요. 이 얘기가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올해 2016 대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데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아는 거를 실수 없이 푸는 것도 이제부터는 능력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착실한 대비를 해나가면 더 훌륭한 2016 대수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선생님께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올해 역시 수학 영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통합형으로 치러진 영어 좀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영어 역시 너무 쉬웠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선생님 어떤가요, 주연 선생님? 네, 사실 영어 시험 쉬웠죠. 1등급의 비율이, 만점자의 비율이 무려 3.37%에 달할 정도로 쉬운 시험이었고 3점짜리 한 문항만 틀려도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갈 만큼 최상위권 변별력은 조금 떨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나에게도 쉬운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4등급 등급 컷이 원점수 7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EBS 연계교재 연계율이 74%를 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계교재만 제대로 공부하셨어도 4등급 이상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쉬운 수능의 최대 수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015학년도 수능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2016학년도 수능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요즘 입시 관련해서 정보를 좀 찾다 보면요. 이런 말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기별 또 수준별 학습 방법. 자, 주연 선생님, 그런데 이 시기별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시기별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네. 이제 제가 과목에 상관없이 크게 우리 수험 생활의 시기를 한 4등분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겠죠. 2월 달까지 이 시기를 우리 개념 정립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각 과목에 있어서 개념을 확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이 시기에도 문제를 막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에 탄탄하게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야 여러분이 후반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가속이 붙는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3월 모평부터 6월 모평까지의 시기를 유형별 접근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공부에 있어서 좀 부족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기에 보충하시고 유형별로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모평부터 9월 모평까지의 시기를 연계교재 집중기라고 제가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이 시기에서는 연계교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시기별로 연계교재를 밀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모평 이후의 시기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 단축을 위한 그런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부족한 약점 유형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시기별로 여러분이 두셔야 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 각각 시기가 지니고 있는 그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겨울방학은 개념을 확립해라. 개념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6월 모평 전과 9월 모평 전, 9월 모평 이후로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나의 점수, 나의 수준이 어떤가 좀 확인을 해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국어 영역 수준별 학습법 좀 알려주세요. 김 선생님. 네, 국어 수준별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 나의 국어 영역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어 수학에 비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네, 상위권, 중위권이 고만고만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국어에 대한 몹쓸 자신감이죠. 네, 국어는 나 18년, 19년 동안 원어민으로 살았다. 뭐 못 읽겠냐 이런 몹쓸 자신감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막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는 뭐 그냥 저 쉽게 생각해도 어휘, 수학은 공식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국어는 많이 읽으면 되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개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강후기에 이제 수험생이 된 친구 320일 수능을 앞둔 친구가 선생님 저 겨울방학 때 책을 좀 읽어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그러면 콩쥐팥쥐부터 읽으려고? 라고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국어 지금까지는 고만고만했지만 앞으로 2달간의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친구와 하위권으로 전락하는 친구가 생길 겁니다. 자, 제가 너무 겁주는 것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개념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에이 국어가 무슨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문제만 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속으로? 그렇죠? 그런데 국어에도 분명한 개념이 있고요. 기출에서 뽑아 나온 그 개념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 2달간의 시간이 있어야지 연계교재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밀리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제자 중에 이번에 국어 A형에 응시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네. 걔가 지금까지 국어 A형에서 100점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으로 풀었던 거죠. 워낙 또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번 수능에는 19번 마킹을 했더니 종이 쳤다. 그래서 수능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 이 개념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습하십니다. 특히 국어는 1교시입니다. 다 아시죠? 얼마나 긴장되고 그리고 알았던 내용들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인 그런 시간이 바로 1교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이 개념을 통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제가 또 이배 선생님들이 아마 개념 강의와 그리고 기출 강의로 함께하게 될 겁니다. 네, 국어 역시 개념이 중요하다. 기출에서 뽑아놓은 개념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은 어떨까요? 이 수학도 포기한 학생들 많습니다. 항상
수학하면 일단 그 중압감이 크잖아요. 맞아요. 도전은 원래 잘하면 그 효자고 효녀고, 예, 태생이 원래 못하는 건지. 근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학이라는 것도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개념, 유형, 그 다음에 기출, 실전 이 공부의 트랙이 상호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들은 1등급 받는 학생들은 원래 1등급 잘 받겠죠. 이런 체계가 돼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뭐를 풀더라도 상관없을 테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2등급을 항상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개념이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그 개념에 대한 유형들이 소홀했다든지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다든지 분명히 어딘가가 펑크가 난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하위권부터 말씀드리면 하위권은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자신감이요? 2015학년도 대수능을 보면요, 기본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항을 실제 절반 이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70% 가까이 주고 있다는 점에 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도전해봐라 먼저. 그리고 좀 더 자신감을 한번 얻은 상태에서 한번 2015 대수능을 쳐보세요. 그러면 야, 수학 이거 할만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중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등급, 4등급이요.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을 딱 불러가지고요 물어봐요. 제가 너 놀았냐? 아니요. 그래요. 그럼 공부 열심히 했어? 아니요. 그래요. 눈을 껌뻑여요. 그럼 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순간순간에 닥치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의 목표도 계획도 머릿속에 가물가물하지 그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율학습 시간에 책 뭐 보지, 숙제 다 하고 나서 수학이나 풀까? 그리고 수학책 꺼내가지고 문제만 풀고 시간을 공부한 거죠. 본인 스스로는. 그런데 그게 다 분절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고 자기 걸로 못 만드니까 그런 중위권이라는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친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유형, 기출, 실전이라는 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좀 본인이 뭔가를 자신 있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라가듯이 이런 과정을 좀 겪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또 개념, 유형, 기출, 실전 이렇게 4단계 학습법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혜연 선생님의 특강 들어볼 텐데요. 영어의 핵심은 아무래도 독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독해, 수준별 단계별로 독해 실력 늘리는 방법 주혜연 선생님의 원포인트 특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어 독해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쉬운 수능의 기조가 계속되는 한 여러분 완벽하게 흔들림 없는 만점을 향해서 이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자신의 등급이 5등급 이하라면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1단계입니다. 바로 단어 공부인데요. 단어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우면 되죠. 외우면 되죠. 자, 근데 언제 외우실 건데요? 그 외우면 되죠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몇 개 외우면 되겠습니까? 50개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최소의 개수는 자신의 등급 곱하기 10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크게 한숨을 내쉬는 친구들은 등급을 제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래요. 쌤, 그럼 저는 9등급인데 90개를 외워야 하나요? 그렇죠. 9등급이란 이야기는 지금 단어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6, 7개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어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쌤, 저는 머리가 진짜 나쁜가 봐요. 아무리 외워도 다음날 눈 뜨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단어 암기의 요령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속았다 치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이 한 장 꺼내셔서 자신이 외워야 될 단어를 모두 써봅니다. 자, 이때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뇌가 더 잘 활성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면서 뜻을 써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어넣고 수학 공부하세요. 하다가 쉬는 시간에 꺼내서요, 외워진 걸 한번 지워보세요. 안 외워진 단어는요, 다시 중얼중얼 외워보세요. 자,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다 지워질 때까지. 쌤,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는데요.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잠들기 전까지 외웠으면 그게 외운 겁니다. 그 단어 지금 100번 쓴다고 100배 오래 기억이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는 자주 마주치는 것만이 정답이니까, 아, 내가 오늘 목표 개수는 반드시 달성하겠다. 그리고 지문 속에서 자주 마주치겠다. 이런 각오로 단어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번 입시 설명회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우리 축구 선수였던 제자, 그 제자는 실제로 알파벳 B와 D도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바쁘게 해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자, 그 친구가 하루에 매일 200개씩 3달을 외우고 나서 무려 등급이 4등급. 정말 껑충 뛰는 걸 보고, 아, 단어가 가진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가지는 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중상위권 친구들이죠. 자, 이 친구들이 특히나 집중해야 되는 공부는 정확하게 문장을 읽는 연습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장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아,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구나. 아, not과 every가 같이 쓰여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모든 떨어지는 잎사귀와 그리고 한밤중의 절규가 다 역사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충 보면 아는 것 같죠? 아, 그래, 그게 그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까다로운 문장 해석을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해설지랑 맞춰보세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특히 2, 3등급 대 학생들이 약한 공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기는 다 읽었어요. 해석은 제가 아까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떨어지는 잎사귀나 한밤중의 모든 절규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게 뭔 말이야? 자, 이 속뜻을 생각하는 것, 행간을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훈련, 저랑 오늘 한번 연습 삼아 해볼게요. 여러분, 떨어지는 잎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떨어지는 잎. 그렇죠.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와 대조된 의미로 쓰인 그 한밤중의 절규란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사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아, 이 문장의 속뜻은 모든 자연사, 모든 인간사라고 해서 다 역사적인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속뜻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문 다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나신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필자가 하려는 말을 마음을 열고 진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자, 이제 최상위 등급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등급의 학생들이 흔들림 없는 만점을 위해서 반드시 밟아야 되는 단계가 글의 논리 전개를 읽는 단계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장이요, 실제로는 전체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이었을 것 같으세요? 뭐야, 자연사가 다 역사가 아니라고? 인간사가 다 역사가 아니라고? 아니, 그럼 역사는 뭐야? 네, 맞아요. 이 글은 무엇이 역사를 역사로 만드는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문장이라도요, 정말 제대로 이해하시면 글 전체에 대한 해답,
논리 구조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문 연계가 많이 된다고 해서 해설을 외운다고요? 사회도 오해독식 하신다고요? 저랑 지금 읽은 이 문장 제가 몇 달 뒤에 물어보면 여러분 그 뜻 기억 안 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 분명히 그때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탁은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달라는 거, 그리고 이 단계를 밟아서 독해하는 것이 갖는 이 힘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선생님께서요, 단어를 암기하고 또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필자의 말, 속뜻을 충분히 이해하라 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수능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EBS 연계 교재인데요. 70%나 연계되는 EBS 교재,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지 최고의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국어 영역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선생님, 국어 영역 EBS 교재 70%나 연계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자 일단 70% 연계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에이 그랬죠. 네, 문학은 알겠어요. 문학은 이번 수능에서도 강력한 연계를 보여줬습니다. A형의 경우에는 5작품 중에 4작품이 연계 교재에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B형의 경우에도 6작품 중에 3작품이 연계 교재에 실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열심히 연계 교재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서 영역이나 화법, 작문, 문법의 경우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 EBS 연계 교재는 문학만 보면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친구들 연계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연계가요, 지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 제재와 논지, 자료, 문항 아이디어, 그리고 개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걸 보면 이 5개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독서와 문학의 경우에는 지문 중심으로, 화법, 작문, 문법의 경우에는 개념 중심으로 연계 교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도 선생님 독서는요 지문 공부하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연계된다고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악명 높았던 칸트 지문 아시죠? 네, 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공감을 보여주시는데요. A형, B형 공통 지문이었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고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끝나고 나서 칸트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연계 교재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접했던 친구들은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했던 칸트가 나왔구나, 칸트의 이런 생각이 또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의 안도감과 편안함,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거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연계 교재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관점 알아두시고요. 독서와 문학의 경우에는 지문 중심으로, 화법, 작문, 문법의 경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원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상승시키고 있죠? 네,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특강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는 어떨까요? 아무리 지문이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기만 해서 점수가 오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영어는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주연 선생님? 네, 지금 아마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시작되는 수능 특강부터 여러분의 연계 교재가 모두 이런 식으로 필기가 되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간 재고 문제 푸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정답으로 달려갑니다. 잠깐 스탑 하시고 정답 확인하기 전에 내가 문제 풀면서 느꼈던 난이도가 있어요. 이건 정답 안 맞춰봐도 무조건 맞았네. 이건 2번 아니면 3번인데 이건 영 모르겠어. 자, 이렇게 여러분이 느낀 체감 난이도를 반드시 지문 상단에다가 기록해 두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모든 지문을 다 복습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를 보고 뭐를 넘길지에 대한 어쩌면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기록해 두시고, 자, 그럼 그리고 나서 해설지 볼까요? 아니요, 잠깐 한번 더 멈추시고요. 이번에는 시간 제한 없이 필요하다면 사전 찾으시면서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에는 밑줄도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정답이 2번이 아니라 3번이었네. 바뀐다면 바뀐 정답도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해설 강의를 활용하시던 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지문을 보더라도 좀 꼼꼼히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 연계하는데 도대체 연계가 무엇인가, 좀 눈으로 보여달라, 무엇인가 궁금하다라는 학생들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심지혁 선생님의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원포인트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석입니다. 수학 그러면 상당히 일단은 그 중압감을 갖다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때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애가 수학을 못하는 거는 그래도 나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 가지시나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막 복잡하고 훨씬 많은 것들을 다뤘다면 요즘은 그렇게 복잡한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막상 수학을 공부해 봤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할만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실제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한글 읽을 줄 아시죠? 깜장색 글씨 읽을 줄 아세요? 현장 강의 수학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 학생이었을 거예요. 한 4년 전이었는데요. 니도 현장 강의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러더래요. 근데 이 누구든지 이 단어를 텍스트를 보면요, 수학 1의 강의를 가르치는 건데 현장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제 이름을 현장 강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니도 현장 강의가. 그러니까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똑같은 텍스트를 봤는데 받아들이는 건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바라볼 때도 우리 친구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단편적인 하나만을 바라보려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이번 A형 9번 문제를 실어왔습니다. 1학년 학생이 있습니까 혹시? 현재 1학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1학년은 거의 없군요. 예. 조용히 앉아 계세요. 예.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이 수열이라는 단어를 알 겁니다. 문제도 이것 EBS 연계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이제 SN이 주어져 있고 A4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오신 분은 옆에 툭 쳐보세요. 너 저거 구할 줄 아는 거니?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못 구한다. 수학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엄마 나 알아. 그러면 아래에 있는 말을 할 겁니다. SN과 AN 사이의 관계식 해가지고 S4를 구하고 S3을 빼주면 돼. 그러면 A4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답이 20분의 1이 나와요. S4라는 건 지금 4 대입한 겁니다. 5분의 4. S3이라는 거는 3 대입한 거예요. 4분의 3. 5분의 4에서 4분의 3을 빼면 20분의 1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학생들은 그게 끝이에요. 틀렸다면 해설지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S4에서 S3을 빼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번쩍 귀가 뚫리시는 걸 느끼는 게, 이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A4라는 거는 그냥 일반항 4 곱하기 5분의 1이었다고요. 워낙 많이 보던 유형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분분수 수열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엮어서 냈지만 학생들은 그냥 원리 원칙만 따지고 앉아있다 이거죠.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거죠. 이 SN을 보고 이 일반항이 K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1 분의 1이라는 걸 몰랐다 라고 한다면 공부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요. 그 점을 아시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 단편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완전히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담긴 뜻이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7번 문제입니다. 4점짜리네요. 이 문제 역시 EBS 연계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어졌죠. 푸는 유형도 제가 많이 적어드렸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도 수열의 합 공식이기 때문에 A8을 구해라.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N에다 1을 넣어버립니다. 1을 넣어버리면 A1이 4가 되네요. 2를 넣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A3이 2를 넣어주면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A3이 10이 나옵니다. 등차 수열이를 했으니까 아, 공차가 3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죠. 그럼 첫째 항 플러스 8번째 항이니까 7D 하면 답이 나오는 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착한 풀이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교과서에 그냥 AN이라는 건 등차 수열이 A 플러스 N-1D 이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방법밖에 없는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 자체에서도 읽어내라 이거죠.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AEN-1항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그거를 AN으로 바꿔서 처리해도 되는 거고요. AEN-1이 나왔으니까 홀수항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A9도 나올 거고요. A7도 나오겠죠. 그러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A8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뒷부분 3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걸 보면요,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n제곱 앞에 개수의 2배가 공차가 되는 겁니다. 홀수 번째 항들만 나열을 할 때 그 공차가 6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차는 얼마가 된다? 반이니까 3이 되는 등차 수열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단편적인 한 가지로 그냥 답을 냈어 정답이야. 2번 다시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틀렸어요. 해설지 갖고 옵니다. 이렇게 푸는구나. 끝이에요. 단편적인 게 아니고 종합적인 내용을 보란 뜻입니다. 수학의 공부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2번 다시 언급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틀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룰을 거역하는 어떤 수학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강의를 들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연계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건가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수능 특강 문제가 있고 6월 모의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운데 식을 잘 보세요. 나라는 조건을 주고 질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의평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는 똑같이 주어졌죠.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조건으로 올렸죠. 그리고 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를 주고 C를 물은 거예요. 근데 A, C를 주고 B를 물었죠. 이게 변형입니다. 이거는 단순 변형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가조건이 뭘 나타내는 건지 나조건이 뭘 나타내는 건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친구라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신나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과생들을 위해서도 준비해 봤습니다. 2차 곡선입니다. 잘 보시면 2차 곡선도 워낙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2015 대수능에서도 2차 곡선 포물선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역시 공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암산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2015학년도 대수능 B형 이 문제가 암산으로도 나옵니다. 저희 EBS에서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주고 A'과 B'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주고 이 길이 준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주고 이 길이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포물선에서 이런 길이를 찾아보는 거는 핵심이거든요. 연계라는 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수학에서는 어떤 문제집이 됐든 그 문제집을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문제집이 최고의 연계 문제집이 될 겁니다. 하지만 EBS 책 한 권에는 70%가 들어있답니다. 다른 책에는 이것저것 모아야 70%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계 교재라도 착실하게 정말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숫물이 큰 바위도 깨트려 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 바위를 깨트립니까? 하지만 그게 일정한 힘으로 끊임없이 그 곳을 가하면 분명히 충격에 의해서 부서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들한테 지금 필요한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 아닐까요?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내 노력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19, 20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뭔가의 목표를 잡고 제대로 뭔가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셨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이 천지가 개벽을 했었습니다.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그렇게 얻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중학교 때 갸우뚱, 고등학교 때는 그래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 말을 믿습니까?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생각하신 정말 그 말이, 생각이 정말 참이라는 걸 한번 지금 이 나이의 때는 한 번 정도는 보여주셔야 될 때 아니냐 이거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도전하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2016에 정말 멋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정말 내일이구나, 드디어 나도 수험생이구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일단 급해질 겁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당장 교재도 사야 될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2 학생들일 텐데요. 선생님, 지금 현재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고2 학생이 지금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뭐 공부 좀 계획 좀 짜줘요. 계획 짜줘요. 네. 수업 시간 들어가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급하다는 건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몸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벌써 몸이 움직인 학생들 아닙니까? 일단 움직였는데요. 네. 제발 집에 가서도요.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오늘부터 계획을 짜서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계획을 짜고 내일부터 해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쉬었다 월요일부터 할 거래요. 그게 무슨 정신자세입니까? 예. 그래도 왠지 여기 있는 학생들 오늘 집에 가면 또 바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 왠지 만점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거죠? 그럴 거예요? 아우, 좋습니다. 사랑해요. 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냐느냐가 이 고3 수능 성적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수험생활 1년이 편해지느냐 아니면 정말 힘들어지느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연 선생님? 네, 정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수험 생활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거두절미하고 딱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어휘 그리고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휘의 중요성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고 지금은 일단 문장 단위에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신다면 여러분이 연계교재 트랙에 올라탔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네, 지금 세 분 선생님들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개념입니다. 겨울방학에는 개념 하나만 잡자라고 마음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개념. 그럼 수학 개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선생님? 겨울방학에. 보통 이제 겨울방학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1월을 생각을 하는데요. 좀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뭐 1월 달 내에도 얼마든지 본인이 개념이라는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거고, 좀 못하는 친구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2월까지 잡고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개념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문제집을 사면 다 요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줘서 떠오르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심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 겨울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자녀분의 이렇게 수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은 1단원 설명 좀 해보렴, 2단원 설명 좀 해보렴,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라는 게 완벽한 이해, 텍스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학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분들 개념을 설명하는 연습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 영역 겨울방학에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네, 원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성입니다. 자, 여기 계신 친구들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죠. 토요일이고 연말입니다. 여기 왜 왔어요?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죠. 네. 정답은 있죠. 우리 모두 2016 수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5분 동안 어떻게 겨울방학,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공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답은 이거죠. 개념과 기출을 정복해라. 2달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개념과 기출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직은 막연할 거예요. 아, 개념? 기출? 그럼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문제집을 풀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굉장히 눈치 많이 보이시죠? 자제분이 이제 수험생이 되니까 비위 잘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공부 좀 하게 이렇게 구슬러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좀 약간 부모님들이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밥을 주면서 수험생 때 밥값 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거든요, 수험생들은. 그래서 엄마 나 수능 못 보면 어쩌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괜찮아. 그러면 집에 오지 말고 한강 가면 돼. 오, 살벌하죠. 그래서 제가 한강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엉덩이 붙이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잘 나오더라고요. 문제집 열심히 푸니까. 그런데 국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끄럽지만 제 국어 성적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언어 영역이 부족하므로 언어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문제집 풀고 그냥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국어가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이 나온대요. 그런데 국어만 3등급이 나온대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국어를 공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겨울방학 때 제가 개념과 기출을 잘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잡는 것이 개념이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기출 공부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어 개념? 모르는 용어들, 단어들 정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수능 국어 B형에서 1번부터 5번 선지 중 이렇게 보시면요.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유, 의인화, 관조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라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개념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죠.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이런 용어에 대한 학습입니다. 조금 전에 심수석 선생님이 원포인트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중간에 저도 모르게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등차 중항, 이런 A, 벡터 이런 말씀 하셨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친구는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네가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와, 저 친구는 개념이 있어서 잘 이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어는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어민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모르잖아요. 관조가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반성해야 됩니다. 일단 이런 용어 그리고 단어들의 확실한 의미를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 개념 공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문을 읽는 법입니다. 무수한 지문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죠.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읽고 다 암기해야 돼요? 자, 이걸 딱 보자마자 특히 문과 친구들 뭐야 이거 분자 저 뭐야 그러면서 일단 거부감 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과 친구들한테 너무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과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알겠니? 모르더라고요. 화학 선택 아닌 친구들은요, 몰라요. 그러니 그런 피해의식 가지지 마시고요. 자, 이런 지문 어떻게 읽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첫 문단을 딱 보면서 어머, 과학이네? 내가 포기한 거야. 그러니 대충 읽고 감으로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죠. 첫 문단부터 꽉 잡고 가시는 거예요. 첫 문단에 핵심 화제 나오고요. 전개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다 얘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어나가면요, 지문에 끌려나가는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내가 이끌어 나가면서 독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개념이 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용어를 정리하는 거. 두 번째,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개념 속에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 그럼 개념만 들으면 되는구나. 기본은 정리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로 좀 만족 못하겠죠? 그쵸? 중상위권 친구들은 빨리 적용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 적용을 기출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 것이 아니라 표시하면서 읽어. 지문에 답이 있어. 지문에 근거가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 제자 중에 6월 모의평가 끝나고 처음으로 국어 공부한다는 녀석이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다 칠해가면서. 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거가 확실하게 남도록 표시를 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는 거죠. 자, 보시면 동그라미도 있고 역삼각형도 있고 밑줄도 있고 그럴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핵심어에 표시를 하고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에 역삼각형을 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에 밑줄을 친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궁금하죠? 내가 기출문제를 지금 개념을 적용해서 잘 풀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럴 때 수능 기출 플러스 라고 하는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출은요, 맞고 틀리고 채점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분석해야 하는 대상이고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를 테스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친구들은 국어 공부하면서 영어 걱정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수학 걱정하죠. 그러니 그것을 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강의를 다 듣지 않아도 좋고요.
단 앞에 1, 2강만으로도 들어보세요. 국어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문을 분석하는지, 네,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제 유형별 접근법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은요, 6월, 9월, 11월, 2014, 2015, 그리고 2014 예비과정까지 해서 7회 분량을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3개년에서 5개년, 더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까지만 푸시면 돼요. 지금까지 수능 문제 다 안 푸셔도 됩니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많아야 한 5개년 풀어본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 수능 며칠 남은지 아세요? 네, 잘 아시네요. 320일 남았습니다. 320일 동안 정말 지루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반항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내가 공부 기계예요? 하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요, 누구나 지루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삶 속에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320일 좀 지루하고 또 규칙적이게 공부 좀 해보자고요. 그게 내 미래를 그리고 또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희망찬 320일 그리고 수능 대박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수능 준비 방법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심주혁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좀 응원 메시지 주신다면요. 여우와 심포도라는 이솝우화를 읽어보신 학생들 많을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여우가 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열매, 목표를 꼭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혜연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꿈만 꾸는 것은 간절함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의 간절함, 어떤 노력이라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간절함으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소망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성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말하는 대로 그리고 행동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료집 위에다가 여러분 320일 뒤에 꿈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보세요. 아마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세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수능 학습법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 학습법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어, 수학, 영어가 쉬웠던 2015 수능 합격 역사는 이 사회과학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사회과학탐구 영역 학습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